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을 갔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55세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버지들의 연세가 보통 다 8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요새는 글쎄 아직은 결혼식은 시작이 안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장례식은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초상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요. 갈 일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동창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에 갔는데 같이 그 동창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유경아 있잖아. 너 그런 생각 해봤니? 내가 우리 아버지 이번에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너 사람 죽는 것도 실력이다? 그거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최고로 돌아가셨어. 정말 멋지게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주고 돌아가셨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요, 암이셨어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8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보니까 사람이 말이야, 나이 들어서 잘 아파야 되고 잘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어. 나 있잖아, 니네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아플 비용 따로 있거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돈 필요하다. 태어날 때만 돈 필요한 거 아니요. 죽는 비용도 아버지가 마련해놨어. 자식들이 그때부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시고 나서 자기 와이프가 살 집, 그러니까 엄마가 살 집을 당신 너무 큰 집에서 살면서 애쓰지 마라. 작은 집으로 옮겨라. 그래서 엄마 작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편안하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자산을 다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원래 원하셨던 대로 60%의 자산은 사회에 다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자식들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뭐냐면 이 돈은 내가 아플 비용이다. 나 아프는 비용 니네 돈으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 사람이 앓는 돈을 준비하는 사람 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병원에 있겠다고 병원을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래요. 내 친구들 좀 보니까 나중에 나의 노후에 아플 비용을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더라. 자식들 어때요? 자기 애들 키우고 자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그 돈도 버거운데 부모 아파야 될 앓는 비용을 병원 비용을 감당하느냐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존엄성이 사라지더래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자식 돈에 맞춰서 병원에 끌려다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식 돈에 맞춰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자식 돈에 맞춰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여럿이면 모르겠어. 근데 뭐 꼭 여럿이라고 좋은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럿이 다 똑같이 가난하면 또 그것도 엄청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자식이 한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한테 모든 짐을 지어야 돼. 그게 너무 미안해하는 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말 뭔지 충분히 마음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자식 돈에 맞춰서 아파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겪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자식들한테 미안한 상황인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플 비용을 따로 준비해놨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얼굴만 자주 보여줘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자신이 아파야 될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임종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처리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심정지가 오면 연명치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의사가 그랬대요. 이거 자녀분들이랑 상의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내 아내랑 이미 다 상의는 끝냈어.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연명치료 할래요 말래요 물어보는 건 우리 아이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 절대 아이들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결정하게 하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이게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부인과 함께 상의해서 다 깔끔하게 그걸 다 사인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막 벽에 똥을 쌀 수도 있고 내가 막 아파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겁을 먹을 수는 있으니 내가 죽기 전 며칠 동안은 1인실로 나를 옮겨다오. 그럼 거기서 너희와 얘기하면서 편안히 가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1인실로 옮기시고 거기서 편안히 며칠을 계시는 동안 이분이 그 전에 해놓으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정신이 맑고 남아있을 때 병실에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에다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녹음했는지 아세요? 아들, 딸, 손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 각각의 영상 편지를 다 남기셨어요. 그걸 다 녹음을 했대요. 할아버지다, 뭐 며느라 하면서 얘기하고 손자, 손녀한테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 충분히 살았고 할아버지는 간다. 마지막 영상 끝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있었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서 너희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영상 끝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대 이게. 그래서 너무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가신 거죠. 제 동창이 나한테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버지였지만 평생 나한테 스승이었다미거가. 근데 마지막으로 완벽한 스승으로 가신 거야. 어떻게 아파야 되는지, 죽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너 사람이 그렇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어야지. 미경아, 너한테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네가 유튜브 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걸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막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정말 멋있게 사람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멋지게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 마지막 모습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는 존엄성 그 가치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지만 사실 죽을 때가 더 85년 살아낸 실력이잖아요. 살아낸 실력으로 어떻게 내가 내 존엄성을 갖고 가느냐, 이거 정말 전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60 이후는 노후라고 생각해서 남은 힘으로 살라 그래요. 남은 돈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남은 힘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남은 힘을 갖고 살려다 보니까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되게 남을 게 없어요. 정신도 말짱하지 않고 자존감도 말짱하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거기다 막 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남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없어. 남은 게 너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큰 신세를 지고 간다거나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간다거나 내가 내 존엄성을 못 지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55세잖아요. 이제는 부모의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 죽음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30, 40대 때 부모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저도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도 나중에 내 존엄성을 마지막 90세건 언제건 마지막 그날까지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요, 깨닫는 힘이요. 이걸 자식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아무도 날 안 가르쳐요. 누가 날 감히 나한테 조언을 해요. 뒤지게 혼나라고. 그리고 또 나이도 들고 어때요? 고집이 더럽게 세셔져.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지 스스로라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어때야 돼요?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자존감이 강한 생각, 이런 생각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철학이 있어야 멋지게 죽어요. 철학. 그래서 나이 60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문학 공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내 죽음이 어때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강한 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철학 공부 꼭 하세요. 공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면 뭐가 단단해야 되냐면 내 일상이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일상이 뭐예요? 돈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일상, 내 생계를 남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권이 남한테 가 있고 내 존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될 장소, 내가 살아야 될 나만의 가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결정권이 사라져요. 이 결정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결정권이 부모한테 있었죠. 결혼해서 아이들 키워서 어른이 되면서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죠. 이제 이 결정권은 어때요? 끝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나는 어느 장소에서 치료받고 나는 어떻게 앓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아플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래?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정을 내 자식들한테 맡긴다는 건 내 존엄성이 없어지고 내 존엄성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 플러스 뭐예요?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엄청나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나 책임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한편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내 부모에 대한 후회를 안고 나 죽은 다음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딱 갖고 살면 자식들이 덜 후회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걔가 그걸 다 못해서 내가 이거 못해줘서 후회스러워요 하는 그런 걔가 갖지 않아도 되는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후회를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로서의 또 하나 해야 될 자식에게 줘야 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일상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힘, 거기에는 물론 돈도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아플 것이냐. 아프면서도 나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고 아프면서도 기쁘게 살고 아프면서도 내 일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겠다. 파이널은 뭘까요? 그 아버지처럼 무엇인가 남기는 거죠. 영상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서. 이거 뭐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웃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휴대폰을 하면 되게 간단해요. 뭔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지막에 멋지게 잘 정리하시고 간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울더라도 후회 때문에 울지 말고 나 때문에 살았던 나와 함께 살았던 행복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그래서 또 그런 웃다가 또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도 또 한 번 엄마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실력입니까? 30, 40대, 40, 50대 때 애들 키웠던 실력보다요 애들에게 좋은 기억을 영원히 남기고 가는 스승 같은 엄마 아버지로 돌아가시는 것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게 엄청난 실력인 것 같아요. 그 실력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1년 만에 해치우려고 아니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한 60부터는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준비된 것이 곧 60대 70대의 삶이고 그 삶이 곧 준비가 되고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잘 살아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오래된 삶을 잘 정리하고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50대 넘고 60대 가까우신 분이라면 우리의 노후의 삶 단단하게 노후 전반기 즐기고 노후 후반기에 가서는 정말 자존감 있게 존엄성 있게 내가 나를 다루고 내가 나를 잘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법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단단하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죽음 후에라도 멋지게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 정말 아이들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 부모 노릇 끝까지 스승답게 하는 것 잘 생각하시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아침에도 강연 다녀오셨어요? 네, 안산에 갔다 오느라고 아, 그러면 새벽에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6시 조금 전에 떠났어요. 그러면 강의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셨어요? 70분에서 90분 사이가 되죠. 서서 하세요? 요새 앉아서 강의하세요? 30분까지는 서서 하고 와. 30분 이상은 이제 앉아서 하고. 무슨 주제에 강의하셨어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좀 많이 모이시는데 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제 일에 대한 가치관이라 할까요? 네. 왜 일을 하는지 또 일의 목적을 어떻게 두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각각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게 돼요. 아. 사실 그런 건 아니고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다 같다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고요. 교육은 젊은 세대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니까 네. 누구나 일의 목적은 다 같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딱 시간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일단 다 같이 박수. 천 1920년에 태어나셨어요? 네. 저는 1964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한국 전쟁도 끝나고 저는 좀 편안할 때 컸어요. 제가 지금 56세거든요. 네. 어떻게 100살 가까이까지 강의가 가능하신가? 네. 저는 한 60 넘으면 제가 강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근데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 생각 들고요. 다들 여쭤보시죠. 어째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무슨 비결 있냐고.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요. 네. 사실 거의 50대까지는 꽤 건강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50대 후반부터 가벼운 운동은 하나 해야겠다. 나 혼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없나 하다가 이제 네. 수영을 시작했어요. 50대 후반에요? 예. 의사들 얘기 들어보고 나 자신도 경험해보고 그러는데 50부터 잘 관리하면 90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친구들하고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내 친구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집으로 가고 나는 잠깐 수영장에 들렀다 간다 그러면 아니 그 피곤한데 수영은 왜 하느냐 그러가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수영을 잠깐 하고 나면 피곤이 다 없어져요. 또 새 출발할 수 있죠. 예. 그 아마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느낄 거예요. 창조적인 중독이라고 할까? 뭐 그 비슷한 얘기일세요. 그 하나의 좋은 중독이죠. 그러네요. 예, 예. 요즘에도 하세요? 예, 요새는 이제 닷새 한 번쯤 이제 수영해요. 몇 미터 갔다 오세요? 처음엔 한 250m, 300m 하다가 요새는 한 100m 정도 하고 이제 그러죠. 예, 건강을 위한 운동, 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봐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 70대가 돼서도 노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네. 예. 운동을 왜 하느냐? 건강 때문이고, 건강은 왜 필요하냐면 일 때문이고, 그래서 일이 건강을 끌고 가는 셈이에요.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그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건설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예, 정치는 왜 하는지 하는 생각도 없이 정치하고 기업은 왜 하는가 하는 목적도 없이 이제 기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젊었을 때
장년기, 노년기는 좀 다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줘야겠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행복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 행복은 다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거든요. 예. 장년기가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일하니까. 70이 넘게 되면 보람 있는 삶의 행복이 돼요. 내가 사회에 뭔가 주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자꾸 일하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네, 네. 우리 시대에는 대학에 갈 때는 꼭 목적이 있어서 갔거든요. 네. 윤동주 시인 같은 이는 중학생 때 같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나는 시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친구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큰 달게 되면 사회에 울림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됐거든요. 황순원 소설가 작가도 선배인데요. 그분도 보면 중학생 때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소설가라고 해요. 이미 중학교 때. 예. 그러니까 그 꿈이 있는데 네. 요새 젊은이들은 대학 갈 때 왜 가냐면 남이 가니까 가게 돼요. 꿈이 있는 사람만큼 보람 있는 인생은 못 살죠.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젊은 학생들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중학교 3학년 되고서 신사참배를 하느냐 학교를 그만두느냐 그 어려운 데 있었어요. 이제 윤동주는 난 만주로 돌아가면 신사참배 안 해도 되니까 만주로 갔고요. 네. 나는 신사참배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1년 휴학을 했거든요. 1년 쉬는 동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거든요. 그게 내가 키워졌어요. 그때 그렇구나. 문학도 읽었고요. 철학도 읽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해 보면요. 1년 동안 학교 다닌 것보다도 훨씬 나한테 더 도움이 됐어요. 교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인데 중학교 3학년 예. 딸내미와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예, 어제. 예. 젊은 사람들의 그 공부하는 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문제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문제와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먼저 주체의식이 생기고 그 문제의 해결이나 문제의 내용을 보완하는데 모든 지식들이 통일과 생명적인 내용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이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으니 뒤에 남는 것이라고는 단편적인 지식의 조각들과 막연한 기억뿐이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허해지고 마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은행원이 되려고 경제학을 하고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택한다. 말하자면 문제 이전의 과정을 아예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지성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를 찾고 지니는 데 있다. 문제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참다운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 난 이걸로 그냥 유명해질 거야. 여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감이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대구에 갔다가 우리 연대 제자들 만났어요. 네. 4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 듣긴 들었는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건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난 옛날 대학 다닐 때 강의 들은 거 다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러거든요.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니라고. 나는 대학 때 강의 들었던 문제가 내 삶의 문제였다고. 문제가 큰 문제게 되면 내가 인생의 그릇이 커지고, 그렇죠. 예, 그릇이 작게 되면 작고 그러거든요. 대구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전부 자기 문제의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지식만 가지지 진리도 못 가지고요. 그렇죠. 예, 창조도 못 하고요. 창조도 못 하죠. 예,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뭔가 하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 물어보자는 거죠. 맞아요. 예.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문학을 해서 작품을 내는 거 봤느냐고.
그 삶에 대한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문학을 한 거지. 그렇죠. 예, 뭐 형용사나 잘해서 문장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예. 어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네. 나도 들어가 있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9사람들 가만 보면 다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올라가니까 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격차가 왜 생겼냐 하면 내가 봐도 문장은 50대가 좋아요. 내 글 책도. 네. 문장은 다 그때가 좋은데 오. 생각은 사상은 또 지금이 나아요. 뭐 다르냐?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내가 취급해 줬거든요. 네. 그때 가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예,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해답을 주고 싶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좀 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중학교 3학년인 우리 딸이 예. 크게 깨달았어요. 예, 예. 엄마, 나는 파티셰가 되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의식이 없었어. 그냥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막내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걸 한평생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못 산 거죠. 그렇지. 자기 삶을 못 산 거죠. 자기 삶이 아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갖다 끝나고 말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 어떻게 예.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 얘기하면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석가님이나 공자님 이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무엇을 준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줬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스승이 스승인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얘기는 맹구한이 30대쯤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교육을 받고, 예. 네. 30에서 60 넘을 때까지는 일하는 기간이고 60부터 90까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고 열매요. 예, 열매는 사회 주는 거니까요. 나를 넘어서 사회에 무엇을 준다 하는 건 다 60 넘어서예요. 어떤 걸 줄 수 있어요, 사회에 우리가? 삶의 모범을 주는 거죠. 예. 모범을 준다. 예, 예. 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자주 나왔던 단어를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선악에 구별했어요. 악을 멀리하고 항상 살면서 예. 선을 택하는 예. 연습을 해라. 예. 사람이 살면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엄청 그 분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선악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 살면서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 하는 걸 크게 나누어 볼 때 이기적인 생각은 나를 위한 생각은 악이 되고 아, 더불어 살 줄 아는 건 선으로 가는 길이고 예, 위에서 사는 것은 그건 선이고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더불어 사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엔 위에 줄 아는 삶으로 가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보죠. 어렸을 때 애들에게 제일 악이 되는 건 뭔가 거짓말로 봐요.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건 그건 악이다. 그걸 보죠. 그 다음에 남 욕하지 말아라. 칭찬만 해라 말이죠. 네. 그거 이제 어릴 때 선악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선과 악으로만 따져라 하면 젊었을 땐 괜찮은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아름답게 산다 하는 것도 좋죠. 덴마크의 킬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제 지성인들을 평할 때 둘로 평해요. 선악을 가리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네. 아름답게 사는 그 예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선악을 가른 사람 항상 잘 구속하고 산다고. 아름답게 분별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구속이 없다고 자유롭다고 그래요. 내 친구 가운데 이제 김태길생, 안병생 다 문학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가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 그 문장들이 좋거든요. 예. 나이 든 문장이 아니거든요. 교수님 이 예. 책 보면은요. 예. 나이 드신 분의 예. 문체가 아니에요. 네, 결국은 민관이 인생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좀 행복하고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길 65세부터 참 60부터 75세죠. 60부터 예. 75세가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60 넘어서 이런 얘기, 야 사람이 뭐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죠. 예. 어떤 가치가 제일 커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살아 뭐 하나 하는 생각해요. 그런데 93세인가 4세 때인가 보다 어느 대학에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업적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공반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줬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십니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 것 같다고. 90이 넘도록 살아서 얻은 그 인생의 교훈 하나가 뭔고 하니 고생이 있는 사랑이 행복이더라고. 애들 6을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 6애를 키운 것보다도 행복한 때가 없었다고. 걔네 막내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 둘만 키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때문에 6씩이나 가지고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근데 요새 이제 고생하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들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행복을 모르죠. 이 장면에서 되게 눈물이 날라 그러네. 예, 그러니까 예. 고생했던 예, 사랑이 그래, 진짜 행복. 행복이었구나.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애들 새 키우고 엄청 2, 3, 5, 14번, 10대 번 가고 그랬을 때가 되게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생 없었으면 내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행복이네요. 제일 큰 행복은 제자들 다 나보다 훌륭해지고 이제 사회에 하는 거 보면요. 아, 참 내가 잘 살았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상을 받았는데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받은 길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하고 내 제자하고 같이 받았거든요. 오, 그래요? 야. 아마 그 역사에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도 내 제자가 날 더 사랑했구나. 다시 한번 교단에 서면 좀 더 많은 제자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죠. 제가 교수님께 꼭 여쭙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얘긴데요. 요즘 꿈이 뭐냐 그러면 다 유명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부잣집에 시집 장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보다는 재산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귀하며 그것이 다름 아닌 행복 그 자체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10억 원을 가지고 10년을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10년 동안 10억 원을 벌겠다는 생활이 값지고 행복스러운 것이다.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가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돈으로 선한 사업과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뜻과 실력과 인격인 것이다. 인생을 길게 보면요. 네. 불가에서 하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게 돼요. 네.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뭔가니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남기는 게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고 해요. 돈은 소유가 목적이 돼요. 네. 명예도 소유가 목적이 소유죠. 돼요. 권력도 소유가 목적이 돼요. 예. 그걸 목적으로 산 사람은 저는 암만 돈 벌었다 뭐 해도 그건 빈손으로 간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행복이지 주어져서 행복은 이건 아니다. 부모가 주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쭉 살아보니까요. 재산에 대한 유혹은 좀 빨리 잊을 수 있고요. 권력에 대한 의욕도 정치학을 잘 공부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명예에 대한 욕심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명예가 제일 세요? 결국은 명예라고 하는 건 명관이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뭐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이 정말 보람있게 산 사람이에요. 교수님의 꿈은 뭐예요? 앞으로 꿈? 내가 맡았던 일 마무리하는 게 꿈이에요.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바빠졌어요.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잘 살아나가서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난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마 대한민국에서 김난도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어디요? 드는데 아니 진짜예요. 교수님 베스트셀러 나오기 전에부터 알게 된 거는 사실은 트렌드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알고 맞습니다. 있고 예, 또 반갑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예, 예. 이번에 조사한 이 트렌드 보고는 정말 우리 김미경 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예. 우리 구독자가 40에서 60대에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퇴직을 10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중이거나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개인의 고민이 확대될 때가 이거잖아요. 나만 그런가? 아,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그렇죠. 나만 이렇게 은퇴한 남편은 어떻게 돼야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게 나만 그런 거 때문에 트렌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길을 찾아보자.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 김난도 교수님께서 요번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성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전성기 리서치에서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교수님이 연구를 해주셨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9년 대한민국 중년 퇴직 이후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뭐냐면 퇴직 후 다음 날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되게- 퇴직 후 다음 날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네, 우리는 어땠을까? 700분을 조사했습니다. 아, 700분. 45세에서 70세까지 지역적으로나 여러 네, 가지 네, 네. 이제 기준에 맞게 대한민국을 잘 이제 대표할 수 있게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조사한 거라 표본도 아주 많고요. 네. 그래서 제법 저 스스로는 좀 충실한 조사를 했다 그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후원해 주신 게 이제 전성기라는 잡지입니다. 우리 수명은 되게 길어졌는데 네. 이상하게 퇴직하는 연령은 더 짧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퇴직 후에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어서 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실태조사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사한 거에 대해서 네네. 정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우선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어떤 뭐 노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이게 한 몇 년 정도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그러니까- 보면은 50대 후반도 60대도 너무 젊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젊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뭘 30년, 40년간을 그냥 정리만 하다가 갈 수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흔한 비유지만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타이어를 새로 끼는 작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새로 끼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오늘은 뭐 이제 주제가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은퇴라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냥 내 제2의 캐리어, 제3의 캐리어, 제4의 캐리어를 네.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게 더 이슈이지. 네. 내가 하던 인생의 일은 하나였는데 그거 하고 은퇴하고 네. 쉬다가 간다. 네. 이거는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제 뭐 은퇴 후가 뭐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20년, 30년의 문제가 됐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그 30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화려하고 성취가 있던 기간이에요. 그걸 맞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한번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건 거죠. 놀라운 일이죠. 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우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준비.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정리가 아니고 네, 다시 네.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거 중에 하나 먼저 여쭤보면요. 이게 되게 네.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이거였어요. 퇴직자 10명 중 8명은 가족과 퇴직을 의논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 이거 어때요? 남성이 훨씬 더 의논하지 않고 퇴직해요. 가족들이 내가 퇴직하는 걸 몰랐다가 22%인데요. 네. 여성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게 남자들이 가족과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랄까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고 뭐 아픔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워낙 남자들이 집에서 대화를 절대량이 적어요. 그렇죠? 퇴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안 한다. 다른 얘기도 별로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퇴직 같은 이유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모두 중요한 일인데 네.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또 가족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 네. 이제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 가족이 모르고 있었다거든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퇴직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또는 어머니가 이제 퇴직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 가족들이 보면 배우자가 보면 아, 저 사람 이제 몇 년 내로 그만둘 건가 보다 이제 이런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보면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는 꼭 뭐 경제적으로 돈을 모아놓는 건 물론이겠지만요. 뭐 어떤 정서적인 준비 또는 부업이나 두 번째로 이제 해볼 일에 대한 준비 또는 어떤 취미나 요새 취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취미 내가 이제 너무 즐길, 중요하죠. 취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준비가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좀 그 어떤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저희 남편은 저한테 상의했거든요. 네네. 제가 되게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아, 예. 그래서 대놓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보면 지금 이제 55, 56세 되니까 점점 다 은퇴 네네네네. 준비하거나 이제 막바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경영학과 나와서 그냥 회사 들어갔는데 두 번째 한 70, 80까지 할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맞습니다. 돈도 조금 벌고 네, 맞습니다. 하루 시간을 보내고 맞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예, 너무 예, 좋겠다 예.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예. 돼요. 계속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예, 좀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한 거죠.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는 것이요. 맞아요. 은퇴 후에 당신의 이런 이제 경제적 소득이나 수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보면 네. 당연히 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준대요? 평균 한 188만 원, 월 한 65만 원 정도가 줄었다. 사실 크죠, 조금. 그러면 그쵸, 지출이 평균. 줄으면 이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네, 네. 어떤 네. 항목을 줄였냐? 네. 그랬더니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뭐 친구 경조사가 있다든지 부모님께 아직도 뭐 용돈이나 이런 걸 드리고 있다든지 자녀들 부양을 하고 계시다든지 그런 비용은 못 줄이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써야 되는 돈, 뭐 영화 보는 돈, 운동하는 돈, 취미하는 돈들을 줄인다. 조사해 소득도 보면 줄었는데. 소득은 40%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출은 20%밖에 못 줄여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지. 적자 구조가 좀 심해지는 심해지죠. 거죠. 또 하나 되게 제가 이 가슴 저미게 들은 말은 퇴직 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예. 답은 수고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다. 저도 이거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고생해본 사람은 이 말 뜻 뭔지 예. 알죠. 근데 이제 더 조금 파보면요. 남녀 공통적으로 1위인데 남성이 더 이 말 듣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여성이 이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으세요? 남자였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여성이 훨씬 더 듣고 싶어했다. 이거 뭔지 알아. 눈물 나. 아실 것 같죠? 나 진짜 나 그 말 듣고 싶어. 왜 많은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남자들로부터 뭐 애나 잘 길르지 뭐하러 일을 하냐 무슨 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딱 심플하게 고생했다가 아니고 전업주부 하셨던 분들. 네. 사실은 전업주부는 이번 연구할 때도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은퇴 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65세 되는 날부터 가사노동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는 뭐 한 55이 아니라 한 30, 40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뭐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애들 이제 저 교육이나 이런 데 이제 매진하시다가 재취업의 기회를 잃고 그래서 이제 나이 맞아요.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사일 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시거든요. 많죠. 예. 근데 이분들께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 한마디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 여성이 더 많다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더 아팠어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우리 전업주부들에게도 은퇴식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업주부들은 솔직히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그러니까 은퇴도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왜 환갑잔치 하지 말고 차라리 60에 은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은퇴 이거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설문 항목은 진행하시면서 어떤 게 있으셨어요? 언제 가장 내가 퇴직했구나 은퇴했구나를 실감하세요. 1등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1등이었어요. 쓸쓸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이 평일인지 후일인지 헷갈렸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 네네네. 그 다음이 뭐냐면 나를 소개하면서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 라든지 뭐 전직 뭡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밀 명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명함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정훈 교수님께서 그 책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남자들 명함에 숨지 마라. 명함 뒤에. 예? 그 명함이 떨어지는 순간 내 정체성은 없는 거죠. 맞아요. 명함 그러니까 네, 명함 뒤에 숨지 마라. 저는 명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함이라는 게 내가 뭐 무슨 회사에 다니는 과장 아무개 이런 명함이 아니라 아마추어 당구 선수 아무개. 그냥 나를 드러내는 명함. 나를 얘기하는 명함. 뭐 동호회 뭐에 강사하고 있는 아무개. 그렇지. 우리 집사람은 또 이렇게 훌륭한 마누라. 뭐 이렇게 그런 좀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명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박사과정 들어오면 일단 명함 만들라고 시키고요. 네, 제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직업도 없는데 무슨 학생이 무슨 명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학생이 아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중에 너를 고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저 누굽니다 알아야지. 하고 정확하게 명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명함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행복 점수를 계산해 보면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 것 네, 같은데요? 당연히 여자가 높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자들이 명함 뒤에 숨고 회사에서 내 그 명함이나 직위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네. 여성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더 커요. 그리고 또 쉬워요. 네. 그리고 아까 저도 뭐 집에 가서 얘기 많이 안 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성들은 대화 많이 하고 또 수다도 떨고 친구 모임도 많이 가고 뭐 배우러도 많이 가고 이제 옛날 동창회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이 남자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관계를 더 많이 맺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성들은 그런 관계가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더 좋아하고 좋아함을 받는 관계는 더 풍부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뭐 퇴직과 관계없이 오래 가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테드 있죠. 거기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75년간 사람들을 추적했다고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50대 퇴직 후에 그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관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80대에 몸이 아파도 더 아프다고 느끼고. 네,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은퇴 이후에요. 좀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조금 하면 역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재취업 또는 창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퇴직한 분들의 53%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희망을 여쭤보면 퇴직자의 87%는 완전 은퇴 아니고 뭔가 경제 활동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또 한 70%는 경제적인 거, 한 10%, 20%는 좀 자기 성취감이나 사회에 대한 참여 이런 쪽이고요. 근데 이제 87%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53% 정도. 그러니까 한 30% 넘게는 희망은 좀 뭔가 경제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은퇴 후에 어떤 지향성이나 가치관을 조사해서요 유형을 나눠봤어요. 그냥 유형을 막무가내로 나눈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그래프로 보여주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냐 적은 분이냐. 나 일 계속 하고 싶어. 이게 경제적이든 내 자아실현이든. 나 일은 됐고 좀 쉬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취미에 대한 지향. 나 취미 활동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아니면 낮아요. 취미는 무슨 취미 뭐 그런 거고요. 아까 인간관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교에 대한 지향.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 많고 이제 은퇴했으니 본격적으로 사람 더 만나야지 이런 분이 계시고 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배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8순이 넘으신 분이 뭐 일본어, 중국어를 새로 배우는데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고요. 배움은 사실 배우는 끝이 거.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저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과 낮은 낮은 사람.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많이 갖고 있는 로망인데 도시에 살 것이냐, 좀 전원에 내려갈 것이냐. 네. 저희가 이 5가지 척도를 만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갖고 이 5가지 척도를 만들고 네. 그 척도가 높고 낮음을 이렇게 유형화해가지고요. 5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먼저 첫 5개를 번째는? 쭉 말씀드리고 그래요. 하나씩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유형은 네. 저희가 핵인싸라고 이름 붙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핵인싸 뭐 그런 말 쓰는데요. 이거는 일만 빼놓고 다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일만 빼놓고는 전부 열심히 한다. 두 번째는 네. 꽃보다 집. 꽃보다 집. 네. 네. 이제 사회활동 됐고 뭔가 이제 집에서 더 행복한 삶을 좀 개인적으로 누리고 싶다 이런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청산별곡형입니다. 이거 뭐 청산에 살을 잃어? 청산에 좀 네, 살을 네, 잃었다. 네, 좀 네. 이런 것이고요. 네, 네. 네 번째는 그런 거 다 없고 난 네. 일만 할 거야. 계속 몇 살이 되던 나는 일해야 돼. 그래서 워커홀릭. 이라고 네. 저희가 이름 붙였고요.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 유형은 재학생입니다. 근데 이때 재자는 재직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시 재자. 다시 이제 학생이 되는 학생이 사람들. 된다. 네, 네. 그런 뜻이고요. 아까 그 5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중에 어떤 유형이 제일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1등은 워커홀릭입니다. 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걸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진짜 일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아까 그럴 수 말씀드린 있죠. 대로 이제 그 부모 생계. 부양이나 생계, 자기 또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빈도는 제일 많습니다. 한 30% 정도가 워커홀릭형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분들이 어쩌면 비자발적일 수는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2위가 꽃보다 집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는 데서 이제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신 재학생이 3등입니다. 재학생. 네. 네. 그리고 전원에 가겠다. 이게 꼴찌예요. 생각보다는 우리 많지 생각에 않습니다. 여기 전원을 많이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술 10% 먹으면서 가 안 그냥 돼. 네. 그냥 하는 말인 거구나. 9.6%가 이제 그래도 9.6%는 꽤 많죠. 네. 근데 아무튼 청산별곡형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9%대 10%가 살짝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퇴직을 앞둔 중년들에게 이 전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예전 패러다임 그러니까 내가 주된 나의 직업을 뭐 60세까지 하고 네. 나머지 10년, 20년은 은퇴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 네. 은퇴하고 다음날 나 뭐 하지? 이제 오늘 뭐 해야 되지? 이제 이 생각에서 출발한 조사지만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생 80, 90,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냥 은퇴의 기간으로만 이 시기를 보낼 수는 없다. 네, 근데 그러자면 네.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 준비가 단지 내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경제적 준비거나 네. 또는 창업을 위한 아이템의 개발이 아니고요. 가족과의 관계 네. 또는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어떤 여가에 대한 계획 네.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해서 계속 리타이어 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나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저는 그게 진정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보통 은퇴 후 설계라든지 은퇴 후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몇 억은 모아야 뭐 5월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물론 중요하죠. 네.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요.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하고 막상 은퇴를 맞았을 때 제가 조사에서 보면 굉장히 큰 당혹감이 있다. 그래서 뭐 늘 그렇지만 잘 준비하는 자만이 근심이 없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뭐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회사를 다니건 안 다니건 돈이 있건 없건 정말 관계없이 65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하고 네. 스스로 더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을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조사를 해주시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이런 네, 고민을 네. 함께 하고 있고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데이터로서 제시해 네, 주시니까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요 되게 뵙고 싶었어요. 신정근 교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언제부터 들었을까? 한 10년 그냥 됐을까? 꽤 된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강의도 잘하시지만 논어에 대한 책은 진짜 완전 베스트셀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다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신정근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철학과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오신 거예요. 네, 그쪽에서 그냥 나왔다기보다 굴러먹었습니다. 그러시군요. 84학번이신데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왜 우리 때 철학과 다니는 남자는 무조건 술을 퍼마신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교수님은 대학 다닐 때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주세요. 뭐 술을 마시면 한 번 마실 때 많이 먹는 스타일. 그럼 서울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대학 때? 서울은 이제 자취? 저는 이제 그렇죠. 집이 여기가 아니니까 1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 있다가 후반기에 나와서 이제 자취 생활을 했죠. 학교 다닐 때는 하숙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 그때 하숙비가 비쌌죠. 네, 그러니까요. 기억나요? 그때 얼마지 하숙비가? 저도 뭐 지금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저도 비싸서 그렇죠. 자취가 훨씬 비용이 싸니까. 아유, 이제 옛날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나고 좋네요. 저는 그 철학을 언제 제가 사실은 철학에 대해서 접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당시 동양철학 교수님이 누구시냐면 류인희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류인희 교수님이 완전히 얼굴만 봐도 동양 철학이라고 써 있고 막 얼굴이 막 천재기가 넘치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동양 철학 뭐 논어서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교양 수업으로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너무 그 수업에 빠져들어서 그게 당시 3학점이었었는데 A+ 맞았죠. 그래서 제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실 조금씩 책 읽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중용이 사실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거는 부부 생활에서의 중용도 얘기하시고 그죠? 네. 뭐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실패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50의 중용이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이 책으로 입문서를 쓰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제일 먼저 그 얘기해 주세요. 왜 50의 중용 필요해요? 그 얘기 왜 꼭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50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중용이랑? 그렇죠. 50대면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네. 일종의 속도감으로 비유를 하면 자기가 달려온 하나의 이제 탄성이라고 그럴까, 뭐 방향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붙어버린 시기여서 맞아요.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간다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맞아요. 고집도 더럽게 세고 그래서 그렇죠. 흔히 안 뭐 바꿔. 나이 드시면 뭐 부드러워지신다 그러면 다만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도 많이 맞아요. 세지잖아요. 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쪽으로 쭉 단성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 가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있으니까 다른 쪽을 보라는 맥락이니까 50대에서 한번 다른 쪽을 보지 않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직진 본능으로 살다 보면 되게 이제 병으로 직결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골골골하는 그렇게 가요. 이대로 직진하면 죽는구나. 그렇죠. 골골골하는 안 본 방향을 봐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안본 방향을 봐야 이제 좀 더 삶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아마 이거 되게 저한테 네. 진짜 필요한 거네, 중용이. 교수님도 이제 50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결과는 이제 대학 그래도 조금- 중반 넘어간 네, 거죠. 중반으로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곧
60을 향해서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뭐 어쨌든 가고 있는데 이렇게 50으로 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책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서문에 50R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죠? 네. 사춘기 아리, 뭐 20대 아리, 30대 아리, 뭐 우리 다 이렇게 약간씩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아픔과 아리를 하는 것 같은데 50대의 가장 큰 아리는 뭘까요? 저는 갱년기인 것 같았어요. 저는 엄청 아팠어요.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네, 진짜 아리를 신체적으로 했어요. 뭐 기계에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몇 년 쓰고 나면 뭐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제 50대 저를 바꿀까요? 어딘가를 뭐 바꿔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성취의 어떤 한 네. 방향도 있지만 네. 네. 자칫하면 이제 다른 말을 못 보면 이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딱 보면요.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인생을 만난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중용. 여전히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휘둘리는 나이 5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50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쏠렸을 때. 예. 차 모는 걸로 비유를 하게 되면 네. 차를 바깥에서 쳐다보면 저 차가 빠르다라고 하는 속도감이 식별이 쉽지만 그렇죠. 차 안에 자기가 몰다 보면 실제로 100km나 150km나 몰라요. 200km나 그냥 뭐 좀 가네 이 정도지 확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게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거나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네.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방향을 보지 못해서 이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고라든지 대처 능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건강의 측면에서도 뭐 몸이 무너진다는 뜻도 되지만 일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뭐 헤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계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대는 속도와도 관계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가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잘 경쾌하게 달릴 수 있도록 나를 갈고 닦아서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데 예. 근데 그게 예. 사실은 어찌 보면 한쪽 방향을 안 본 그렇죠. 거죠. 예. 특히 사람들이 이제 뭐 자고 우면하라는 게 원래 자고 우면은 좋은 뜻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고 우면은 그냥 네. 빨리 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뭐 주저주저 하느냐 이런 맥락으로만 받아들여서 안 좋은 뜻이 되어버렸는데 실제로는 자고 우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경주장의 말처럼 그냥 눈 가리고 앞만 뛰어가는 게 이제 좀 슬픈 현실이죠. 자기식 우물만 몰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도 맞아요. 없게 되는 거죠. 외롭게 되고. 그러니까 제 눈에 57세 정도 된 한 남자가 눈에 아른거리네요. 아른거리죠. 아니 한 남자 아니고 여러 남자가 아른거리네요. 중용을 알아야 되는 그들. 이게 50대 남자들한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만 죽으라고 30년 다녔어. 같은 속도로 아침 새벽 5시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7시면 출근하고 떨려날까봐 죽기 살기 일하고 밤에 또 일하고 퇴근 늦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말이면 골프 치러 나가고 또 일하고 이렇게 치우치다가는 다른 세상이 있는 것도 모르는 슬픈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실적이 나고 네. 현재의 지위가 유지되고 성과가 나니까 그렇죠. 이제 성공적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좀 더 쳐다보고 주의 있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끄는 길인데 원 사이드만 보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죠. 이 옛날에 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걸 우리가 그들도 얼마나 아프게 깨달았겠어요. 편하면 이런 깨달음이 나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냐면 137페이지에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우리는 용기하면 여기 네. 교수님 먼저 여기 한 패러그래프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예. 우리는 용기하면 보통 총알이 비팔처럼 날아오고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상황을 연상한다. 그렇다 보면 용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발휘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용기는 못하는 것을 시도하고 모르는 것을 해결하고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는 모든 활동과 관련이 있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부끄러움은 최면과 용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적어도 용기 쪽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게 부끄러워서 죽어도 싫지만 해야 하기에 용기를 발휘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사람을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사람으로 상승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근데 부끄러움과 용기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끄러움이 용기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에요? 네. 그러면 용기를 안 내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근데 흔히 이제 부끄러움이 두 가지 맥락인데요. 네네. 부끄러우니까 이제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는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워하니까 다시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 보면 이제 용기로 나가게 되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걸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남 앞에서 막 그렇죠. 죽을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네, 뭐 무대 공포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영영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자기를 이제 그 무대에 올려놓으면 네. 올려놓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잖아요. 엄청난 용기. 엄청난 용기죠. 그게 물론 이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네. 무대를 올려놓지 않으면 음.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회조차 아예 영영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끄럽다 그러면 이제 체면과 관련시켜서 자꾸 도망가야 되고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말아야 될 거를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아예 부끄러워하면서 좀 더 새로운 무대를 찾아가는 원동력으로 좀 많이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감수성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용기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인 그렇죠. 거네요. 자기가 실패한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인정해야지 그렇죠. 부끄러워지거든요. 내가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그게 되고 맞아요. 부끄러움이 용기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50대의 부끄러움은 어떨까요? 50대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까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여행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행 가면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다 세팅된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네, 부끄럽죠. 그렇죠. 뭐 어디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물어보기도 뭐 싫고. 말도 그렇고 뭐 자, 하나가 안 실수하고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 차를 몰고 갈 때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 간 길은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가볼 일이 없는데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여행 갔을 때 꼭 예정되어 있는 세트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여행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갔다가 오히려 여기 이런 곳이 있네를 발견하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자기한테 긴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를 가슴 뛰게 하지도 않을까. 그렇죠. 이게 부끄러운 감정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네. 결국은 가장 부끄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방이 되는 거죠. 골방되는 나오지를 거죠. 못하는 자기한테 갇혀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근데 교수님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꾸 뷔페를 싫어해요. 뷔페라는 게 음식에 대한 어떤 모험이기도 하잖아요. 네. 갔다가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세상에 제일 꼴사운 사람이 뷔페인데 그냥 계속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뷔페인데 계속 앉아있어. 그러니까 왜 집안에 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가면은 왜 그래도 애들은 뷔페 가자마자 뛰잖아요. 달리죠. 우리 한 60, 70 넘어가면요. 그냥 앉아있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여행도. 막 왜 내가 영어 조금 배워갖고 내가 막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고 뭐 좀 어디 먹고 싶은데 찾아가고 막 이러면은 부끄럽죠. 그렇죠. 상황 많이 부끄럽죠. 네. 메뉴 막 못 읽어서 시켰는데 막 이상한 거 나오고 외국 여행 가면요. 그렇게 내가 안 시킨 걸 자꾸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나는 중용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심 안에서 오래 있으면 그게 치우친 거잖아요. 그게 중심이 아닌 거죠. 그 지금 50대인 분이 성공하시거나 지금 생각하는 옳다는 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책 같으면 이 세 개인데 자기가 요만큼 차지하면서 전부 다 봤다고 고집을 그렇지. 하는 거죠. 사실은 요 바깥에 넓은 면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이제 한 큐팅이만 그렇죠. 이제 뭐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골목 대장이 되어 간다. 우리 사회에서도 저는 뭐 그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사회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떤 공론의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어떤 공동의 대답을 찾아가기보다도 자기 답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 맞아요. 옳으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은 몰라 이러는 골목 대장들이 또 늘어나는 것도 좀 우리가 중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좁은 골목에 저 혼자 왔다 갔다 뛰면서 그걸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죠. 집에 아버지면요 아주 환장해요. 그러니까 아유. 자식을 포용할 줄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살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포용할 줄 아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나한테 나중에 엄청 큰 행운이었구나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고. 근데 우리 사회에 진짜 이런 골목대장들이 얼마나 리더가 많이 돼 있어요. 집에서 리더 돼 있지, 사회에서도 리더 돼 있지. 그러니까 중용을 모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 골목 대장이 이제 골목을 벗어나기를 어려워하죠. 골목을 벗어나면 대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 어떻게 다 끌어내지 네. 골목대장들. 네, 골목 대장을 끌어내는 게 그게 바로 네, 책입니다. 아 여러분 골목대장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골목대장이에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용 책 읽어보자고 그러면 이제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중용은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왜 중용을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네.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평범하고 늘 보듬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 뭐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되게 이제 50대쯤 되면 몸에 어딘가가 이제 병이 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되게 이제 50까지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몸을 좀 돌봤더라면 몸이 이제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건강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전부터도 건강이 중요한 건데 네. 지금에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의 어떤 삶의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요원하고 그것을 돌보기에 시간이 진짜 하루에 뭐 10분도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50이 돼서 한번 아프신 분들은 이제 건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유예를 해뒀는데 이제 더 이상 50이라는 게 몸으로부터 더 이상 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드니까 자기의 밀쳐놓던 부분이면서 그렇죠. 주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껴안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용이 되지만 또 다음에 이래 버리면 그쵸. 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미루고.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내 나이에 너무나 필요한 말이 이거였어요. 책에 258페이지인데 이런 측면에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즈음에는 포용이 중요한 덕목이다. 포용은 다른 것만을 받아들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포용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 다음 교수님 읽어보세요. 나를 비우고 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를 세우고 남을 버릴 수도 있고 나와 남을 모두 버릴 수도 있고 나와 남을 모두 담을 수도 있다. 포용은 나와 남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만 옳은 것도 아니고 남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나 이거 필사해야지. 써놔요. 한번 따라 써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용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나를 비우고 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세우고 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남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너무 많은 남이 내 안에 휘둘리는 들어와 있어. 거죠, 휘둘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나와 남을 모두 버릴 수도 있다. 네. 아유, 이 장면 정말 대단합니다. 나와 남을 모두 버릴 수도 있고 나와 남을 모두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용이라는 그렇죠. 거죠. 다양하네요. 비빔밥으로 네. 생각하면 이제 극단으로 가시는 분은 요리 뭐 최소 한두 개 넣고 먹는 분이지만 또 비빔밥이라는 게 늘 같은 재료일 필요는
없는 없지 거죠.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채소를 바꿔 넣어서 또 먹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지. 비빔밥의 메뉴를 가지고 꼭 이렇게 비빔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비빔밥이 아니.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비빔밥은 다양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이요, 아무리 못해도 뭐 20, 30만 이상 50대 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 중형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나는 되게 치우치지 않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나마도 공부 안 했으면 많이 치우쳤겠다. 그나마 공부하고 책 읽어서 네. 그나마 중심을 좀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부족한지를 책이 자꾸 알려주니까 중심을 잡지. 내가 제일 어떻게 이 골목대장 했다가는 정말 저쪽 모서리에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당신이 어디쯤인지 위치에 대한 그 경각심도 이끌어주면서 또 그 방법까지 60개를 잘 일상생활에 맞게 잘 정리해 주셔서 50대에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무려 5개의 잡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MKYU 1인 1 스몰 비즈니스 그 시작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